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톡톡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첫 인사도 드러났습니다. 유흥과 누구였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선긋기 행보에 나서면서 이 중도를 공략했습니다. 당 집권 세력이 청년 희망을 잃게 한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의 책임이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2030 세대의 연일 이재명 후보는 표심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2030 남성들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라는 글을 이재명 후보가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이재명 후보가 소위 홍준표 스터디에 나선 걸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비우라는 김종인, 키우려는 윤석열, 선대위를 구성하는 리더십의 시험대다.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지금의 인사들 많이 비워라, 덜어내라, 파리떼를 치워라 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기존 사람들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면서 뭔가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남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캠프의 좌장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지금 캠프가 굉장히 좀 비대한 캠프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비대해진 캠프의 인사들 상당수를 비우고 다시 선대위를 세워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윤석열 후보는 정작 내 사람들 못 내보겠다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여당에서는 초과 세수로 추가 지원금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는 그런 방식 무리다라고 연일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위에서는 1인당 25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냐라고 주장했지만 김부겸 총리는 국회에서 결론 내주면 검토하겠습니다만 무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금도 예산 부족 국채 발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요소수 문제가 커질 줄은 청와대 오판이 혼란을 불렀다. 한겨레 신문이 비판했습니다. 뒷북 대응이다. 한겨레 신문. 청와대의 뒷북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매점 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물량을 해외에서 들여왔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대표 선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청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부산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자, 김진의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숨가쁜 대권 행보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벌써 대선은 시작된 겁니다. 벌써 대선 경쟁이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야권의 대권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초반에 이 컨벤션 효과를 보면서 이재명 후보를 몇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초반에 이 기세로 누르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비단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 비단 주머니에 대선 승리의 비법이 담겨 있다라고 마치 제갈량 책사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회동을 하면서 내용물은 이미
상당 부분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두 개만이 아니고 이런 게 한 몇 박스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이게 두 개가 아니라 몇 박스 되는 것 같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조크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폭소를 했던 장면인데, 자, 저게 일종의 대선 필승 비법을 이준석 대표가 저 비단 주머니에 담아서 윤석열 후보에게 제공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일종의 이제 선물인 셈인데, 당이 적극적으로 후보로 돕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 또 이 호남 지역 순천에서 네. 꿋꿋이 정치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행복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에 실제로 뭐가 담겨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뭐 스티로폼 같은 게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비단 주머니 안에 이 대표가 건넨 거 안에 뭐 사탕 같은 게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양갱이나 뭐 그런 게 담겨 있습니까? 저게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사실은 뭐 어차피 상징적인 의미라면 힘내라고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넣어 드리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왜냐면 지금 보면 화면을 보면 내용물이 그냥 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뭐 행운의 편지 저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준석 대표가 행운의 편지를 넣어놓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아마도 이제 그 내용적인 면은 지난 주말에 그 경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정말로 이 어떤 전략을 한 움큼 받은 것 같다. 너무 많은 좋은 얘기들을 들었다라고 격찬을 했었었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특히나 노원이라는 저희 그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또 지난번 4.7 재보궐 때도 보면 젊은 청년들을 준비 없이 유세차에 올려가지고 그게 데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준석 대표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준석 대표 작품이었고 그 오세훈 시장이 그때 V3를 뭐 이게 VIP다라고 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그걸 다시 또 뭐 V 서울 이런 식으로 해서 되살리고 이런 것들도 다 이준석 대표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선거의 국면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전략들을 전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2030을 대표하는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인데, 오늘 그러고 보니까 다 좀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고 계신 분들 특집으로 모셨네요.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 뭐 이준석 대표, 노원, 순천의 우리 천하람 변호사.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천하람 변호사님이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알려준 승리 비책이 정말로 좀 그럴듯한 승리 비책이 있어요? 뭐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정확하게 뭘 전달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꽤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4.7 재보궐 선거 때 오세훈 후보 캠프에 처음에는 정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예나 지금이나 나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옛날에는 내가 어디 후보 캠프에 가면 한 소대장 정도밖에 안 됐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도 위에서 커트를 다 당해서 이게 현실화가 안 됐는데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비로소 내가 한 군단장 정도 됐던 것 같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많이 채택이 됐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물론 후보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한 분야를 담당하는 최소한 뭐 육군 총장, 한 총사령관 정도 역할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2030 세대에게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였다. 물론 본인 지역구에서는 두 번 다 안 됐어요. 힘든 지역구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비서실장, 선대위 비서실장에 중마고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선대위 조직 그 구도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또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언론이나 중진들, 당 관계자들과 그 협의하는 채널로서 우리 최고위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 권성동 의원을 후보 비서실장으로 발령을 이제 낸 겁니다.
자,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많이 전망하고 있는데 선대위가 어떻게 꾸려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는 노 인포메이션 존인데 비서실장, 그러니까 후보의 가장 최측근 역할을 할 비서실장에 중마고 권성동 의원을 내정한 건데 이재명 기자, 뭐 워낙 국회 베테랑 기자니까 권성동 의원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둘이 진짜 뭐 중마고우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 사이인가요? 그렇죠. 어떤 사이예요? 저 윤석열 후보가 외가가 좀 강릉이고 거기서 외가 어렸을 때부터 외가에 가면 권성동 의원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놀았던 그런 사이다. 그러니까 중마고우가 뭐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가까운 인사를 이제 비서실장에 발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이 사선인데 사선의 비서실장은 참 보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예. 참 드문 경우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도 박홍근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데 3선입니다. 그러니까 양 후보가 3, 4선에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의원들을 비서실장에 발탁했다는 건 굉장히 좀 특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국회 내 경험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두 후보 다 이렇게 원내에서 굉장히 중진들을 비서실장에 발탁했다는 건 결국은 원내와의 어떤 소통, 원내를 다잡기 위해서는 그런 중진들이 좀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캠프의 좌장을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맡아왔었는데 좌장을 비서실장에 앉힌다는 건 참 드문 경우긴 하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와의 소통, 원내를 어떤 다잡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첫 인사입니다. 첫 인사에서는 좀 더 늘 우리가 대선 경선과 본선은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경선 때는 아무래도 내부 다잡기를 많이 이제 그 중점을 둬야 되죠. 한편 이제 본선 후보가 되고 나면 외연 확장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일종의 어떤 선거 공식인 건데 좀 더 윤석열 후보의 첫 인선이었다면 좀 더 경선 후보 캠프, 다른 캠프에서 사람을 발탁한다든지 좀 파격적 인선을 통해서 어떤 달라진 윤석열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은데 캠프의 좌장을 비서실장에 앉힌다는 건 좀 너무 이렇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원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중마고우에게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타 캠프의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앉히면 굉장히 놀랍다라고 할 만한 뭐 예를 한번 들어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 인사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홍준표 의원 쪽을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 쪽에 함께했던 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중책을 맡았던 인물을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데려온다 그러면 사실 그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홍준표 의원을 위해서 일하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다른 캠프들을 안고 간다는 사인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수 있죠. 홍준표 후보가 이번 선거 안 돕겠다. 이번 선거 공식적으로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둘 중에 하나가 선거지면 감옥 가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일각에서는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런가 하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담을 했습니다. 내일이 대선이면 누가 유리할까에 대한 두 사람 답변은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이가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진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현재는 당연하죠. 근데 아직은 내가 뭐 총괄선대위원장 제의도 받은 적이 없어요.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 가르쳐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냉정하게 판단할 거는 네. 이 캠프를 가지고서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네. 할 수 있다고는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으면은 네. 난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리 사냥꾼. 야, 이거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캠프 내의 인사들을 그대로 선대위로 중용할 생각하지 말라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의 일종의 뭐랄까요? 경고 비슷한 말 같기도 합니다. 자리 사냥꾼. 전재수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후보 군으로 거론되는 분의
자리 사냥꾼에 대한 경고 메시지. 야, 이 두 가지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캠프에 계시는 분들을 그 지칭해가지고 15년 전에 활동하던 파리떼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캠프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제 하이에나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님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예. 평상시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외신까지도 매일 꼼꼼하게 읽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던 분들 15년 전에 활동하던 파리떼다 그러면 그 잣대를 김종인 위원장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비례대표만 4번인가 5번을 하고 40년 전부터 활동하던 왕파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이제 파리떼를 규정을 한다든지 이런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은 뭡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 자리를 놓고 다투는 최일선에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1940년생인데 우리 여의도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아직도 80살이 넘은 분에게 이렇게 큰 선거를 의지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치권 전체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사람을 키우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도 젊은 세대로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는 면에는 동감을 하지만요. 저는 지금 상황은 김종인 위원장을 반드시 모셔와야만 하는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문재인 정서라든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 공분이 크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을 꼭 모시고 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나이와 맞지 않게 그러니까 나이와 좀 불구하고 굉장히 젊은 감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립감 강하게 캠프를 딱 쥐어 잡고 자기 뜻을 잘 펼쳐가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아젠다들을 툭툭 잘 던지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나이가 많고 정치 경력이 많다고 해서 뭐 왕팔이다 이렇게까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분의 지혜를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만큼 받아들여 쓰면 될 부분이다. 꼭 폄하할 필요는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와 관련된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민심, 진심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KS5i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T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43대 31.2로 크게 누르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43, 이재명 31.2, 심상정 3.7, 안철수 4.7, 김동연 1.4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11.8%포인트 크게 오차범위 넘어서 앞서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뒤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넥스트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SBS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4.7%, 이재명 후보가 30.7%의 결과입니다. 한국 리서치 결과도 함께 보시죠. 한국 리서치 결과도 윤석열 후보가 34.6%로 이재명 후보를 28.6%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KS5i와 한국 리서치의 결과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실존합니까? 실존하죠. 민심은 진심인데요. 그렇게 실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권 교체 여론이 그만큼 높다. 왜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것은 정권 유지 여론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것도 최근 들어서 요 한 주, 두 주 사이에 1, 2주 사이에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졌다. 왜냐하면은 경제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취업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고 정권 교체 여론은 높아지는 것이죠. 또 부동산 문제, 서울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대통령 또 여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게 이 경제도 있었고 부동산도 있었는데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지는데 또 촉발제가 되고 있는 거. 이른바 방아쇠 효과. 뭡니까? 요입니다. 요소수예요. 요소수. 왜 요소수 해결 못해? 요소수가 지금 생명수가 돼버렸거든요. 오.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도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부산에 지금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실어 날아야 되는데 못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거 절실하게 절감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경제, 부동산, 요소수, 경부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지니까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어디요? 그러니까 경부요. 그러니까 요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50%대 높다 보니까 이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10% 가까이 또는 어떤 조사에서는 10% 이상 정권 교체 여론에 업히는 이른바 어부바 지지율. 어부바 지지율이죠. 이 지지율을 가져가면서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민심은 진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이 컨벤션 효과의 키워드는 어디요? 여기요. 경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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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하고 방금 까먹었어. 경제, 부동산, 요소수에 대한 민심이 반영돼 있을 거다. 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됐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윤석열 양자 가상 대결 TBS KSOI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0월 넷째 주와 11월 첫째 주의 차이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다는 차이입니다. 35.2 대 47.3으로 역시 오차 범위를 넘어서 윤석열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크게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넷째 주에는 36.5 대 36.6으로 0.1%포인트 차이 완전 동수와 가까웠는데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고만고만한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47.3%로 크게 앞서가고 있다.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것도 역시 어부바 지지율이죠. 예. 어부바 지지율. 그만큼 정권 교체 여론에 업히는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프를 좀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 36.5에서 36.6이 된 건가요? 35.2 35.2가 됐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박스 D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답답하겠죠. 예.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또 지켜보는 전재수 의원까지도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전재수 홍보. 아니 좋아요. 이런 거 이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본인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권 유지하고 본인의 지지율하고 비슷한 정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박스 현상이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 그거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다 옮겨온 건 아니지만 이 정권 교체 여론에 업히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 쉽게 이야기를 해서 어부바 지지율을 예. 올라타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예, 양자 대결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컨벤션 효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2030 세대의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천하람 변호사 나와 있지만 특히나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20대, 30대의 마음이 뭐 돌아섰다 이런 몇몇의 기사도 있고 아니다 전혀 실체가 없다라는 부인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한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2030 지지율 변화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거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이렇게 깊게 그럼요. 들어가요. 저희들 깊게 들어가요. 네. 다른 프로는 깊게 들어가나요? 잘 아이고, 모르겠습니다만. 얕죠. 저희는 깊게 들어가요. 얕아요. 자, 20대 지지율을 보면 10월 넷째 주에서 11월 첫째 주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20대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15.6에서 34.3%로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네. 2배 이상 뛰었군요. 30대의 지지율도 윤석열 후보가 19.4에서 35.5%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 물론 이재명 후보의 20대, 30대 지지율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의 20, 30대 지지율이 좀 뛰고 있다는 거는 배민철 소장님
일각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홍준표가 떨어지니 2030이 등을 돌렸다. 라는 것과는 좀 다른 결과 같아요. 다르죠. 왜 다르냐?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또 나타난 겁니다. 더 선명해졌죠. 2030에서도. 그러면서 20대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30대에서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이 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흡수됐냐? 아니야. 아직까지 흡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20, 30대가 다 옮겨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후보로 결정되는 시점에 컨벤션 효과의 영향이 크고 정권 교체 여론에 20대, 30대도 순간적으로 하고 올라타는 이른바 어부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만큼 20대, 30대는 변동성이 크다. 예. 이 조사는 바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선 경선이 끝난 직후에 나타난 현상이 순간적으로 크게 확 하고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럼 20대, 30대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경제, 부동산, 요소수 꼽았는데 셋 중에 어떤 겁니까? 경부요 중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죠. 경제다. 얼마나 일자리 그리고 청년을 위한 부동산. 이른바 그래서 이번 대선은 MZ세대가 우리가 계속 강조하듯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른바 M여중. 예. M여중. 자, 돌직구를 통해서 탄생한 용어죠. MZ세대, 민지, 민준이. 그다음에 여성, 중도층을 얼마나 결집할 수 있는지. M여중. 이재명 후보일지 윤석열 후보일지 이게 대통령의 자리를 놓고 운명을 가르게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2030의 마음을 공략하는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와도 연관이 된다라고 뉴스가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내친 김에 정당 지지율 추이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정당 지지율 윤석열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국민의힘은 3.4%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4%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그래프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선 국면이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인데 무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이렇게 치솟았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왜 내려갔을까? 예. 자, 어디요? 경부요. 경부여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자리, 소상공인들은 충분하게 보상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부동산 서울의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갑니다. 전세 란이 겹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요소수 화물차 누굽니까? 그 자기 사업하는 자차예요.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과 이번에 20대 그리고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더 크게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결국 누가 끌어올렸느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끌어올린 거예요. 여기에 실망한 여론이 국민의힘에 상대적으로 정당은 이 정당이냐 저 정당이냐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좋다고 평가 안 하면 국민의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려 20%포인트 차이입니다. 여기는 무슨요? 경부요. 경부요입니다. 자,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앞서서 이제 어부바 컨벤션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이유도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이게 지속될지 여부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게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난 대선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두 손을 딱 들었는데 한 발 물러서서 뒤쳐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둘 중 하나 감옥 가야 한다. 들어보시죠. 힘내십시오. 앞으로 6달이 남았습니다. 막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금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아니 경선에 성공한다. 그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97년 대선, 2002년 대선에도 예창 총재 대선에도 저는 마이크를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건 내 소신하고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지구당에서만 대선 활동을 했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내 고집이 내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만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 안 돕는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고, 이재명, 윤석열 둘 중에 하나 치면 감옥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감옥 갈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홍준표 후보의 이 발언들, 당내에서는 좀 불안불안하게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이재명 기자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문제 제기할 부분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계속 민심을 역행한 당심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당이 특정 지역, 특정 연령층이 좀 과다하게 대표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분명히 그런 점에서 뭐 당심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지금 당에 뽑힌 대선 후보를 두고 비리 후보라고 낙인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만약에 선거에 지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당심을 굉장히 심각하게 폄훼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저 발언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왜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26년간 한 정당에 있으면서 물론 잠시 무소속을 가인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26년간 당을 지킨 사람, 당대표를 2번 하고 국회의원을 5번 하고 경남도지사를 2번 하고 그리고 직전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을 왜 당에 선택하지 않았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만큼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리더십이 뭐 희생과 헌신, 배려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뭐 본인 스스로 고집이 세다고 했지만 그 고집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이고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리더십으로 비친 건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선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뭐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당원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배종찬 소장께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어부바 여론조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권교체 열망이 국민의힘에 투영돼 있는 거죠. 다시 해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 열망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망 속에서 홍준표 후보도 내가 볼 때 급상승한 요인이 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좀 본질적인 이해와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재명 기자가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쓴소리를 했어요. 돌직구를 했어요. 이재명 기자 개인 의견인데, 홍준표 후보는 왜 윤석열을 안 돕는 겁니까? 홍준표 후보는 왜 국민의힘의 대선을 안 돕겠다고 저렇게 하는 건가요? 뭐 말씀하신 대로 본인 판단이 뚜렷한 분이죠. 고집이 세신 분이고,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윤석열 후보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울 만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뭐 조금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심에서는 실제 승리하셨고 당심에서 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26년간 몸담았던 당에 대한 서운함도 분명히 있으실 거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무리해서 홍준표 후보의 도움을 끌어내려는 시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봐도 무리해가지고 뭐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던 서른 의원 선대위에 넣으니까 그 선대위 회의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고만고만하다 말씀하시고, 뭐 최근에는 뭐 남미 가신다고 그러시고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그냥 두라? 좀 놔두다가 홍준표 후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좀 시간을 주는 게 저는 더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청와대와 윤석열 후보 간에 이 묘한 신경전 장면도 나왔는데 축하 난을 두고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건 청와대에 계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 직접 청와대에서 계셨던 전대수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청와대의 축하 난은 불발됐습니다. 자,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측이 거부한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 자, 뭘까요? 이철희 수석의 이야기예요. 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축하난을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윤 후보 측에서 일정 취소로 불발됐다라고 이철희 수석은 얘기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국회 예방 일정이 빡빡했고 오후에는 캠프 해단식이 예정돼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취소된 거다.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양쪽이 보는 상황이 다르죠.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 측에서 일정 정해서 통보해놓고 시간이 안 된다며 다시 일정을 조정해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황당하다. 정치 도의에 맞는지 모르겠다. 청와대에서는 정치 도의 얘기까지 꺼내면서 불편해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계셨던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축하난이 야당 후보에게 전달되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책임 여부를 떠나서 저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예, 야당 후보든 여당 후보든 어떻든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이 될 분 아닙니까? 그것이 야당에서 나오든 여당에서 나오든 현직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는 양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전달하든 난을 전달하든 그거 쭉 해왔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 아무리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후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윤석열 후보가 시간 날짜를 정해가지고 청와대에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날짜 맞춰서 청와대는 이제 난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아쉽고 더더구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장을 받아서 검찰총장을 했고 지금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간 관례처럼 되어왔던 상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깨버리는 것은 추후에도 좋지 않다.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마음을 조금 더 열고 마음을 조금 더 좀 넓게 해서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보통 정무수석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찾아가서 난을 주곤 합니까? 그렇죠. 뭐 아, 대선 그래요? 후보가 내가 당 대표가 오. 되면 정무수석이 가서 난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뭐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다음에 취소하는 건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제 일정이 많았다 하더라도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굳이 다른 이제 마치 그럼 뒷말을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부러 뭐 난을 받지 않으려 했다든지 뭐 대통령과의 껄끄러운 관계라든지 이런 해설을 낳게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뭐 어제 일정이 많았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이제 청와대가 불쾌한 게 아무래도 일정을 취소한 것까지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일정을 먼저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더 불쾌감을 표시한 것 같은데 윤석열 캠프에서 먼저 얘기를 해서 다시 일정을 조율하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도 얼마든지 양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때는 좀 미안하게 됐다라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해프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대선 소식과 또 여론조사, 민심짐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 숨가 아픈 대권 행보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홍준표 후보가 2030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글을 추천했습니다. 2030이 왜 홍준표를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소위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예정돼 있는 이 선거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 때문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사고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어떤 사고인지 이 부상 정도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정돼 있던 일정에 대해서 김혜경 씨 아내가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일정을 취소하면서 송구하다라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재명 기자 전해진 뉴스 속보가 요 세 줄이 다죠? 예, 지금 뭐 당에서 밝힌 거는 오늘 새벽 1시 반에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당에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아주 큰 사고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낙상이라고 하면 넘어진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낙상 사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당에서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번에 있는 병원에서 같이 이제 간호를 하고 있어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 일정이 최소한 3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뭐 가상 자산 관련 간담회도 있었고 청년 뭐 소방대원 만나서 오찬하는 일정도 있었고 조금 전에 저희 자막에서 보셨던 한국 여성대회 참석 일정도 있었는데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오늘은 아마 이제 부인 김혜경 씨 간호에 전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의 일정까지 지금 전면 취소된 건가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일정을 취소한 거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정을 다 취소하고 부인 간호에 오늘은 전념하겠다 이렇게 지금 후보가 밝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김혜경 씨의 빠른 쾌유를 저희도 기원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후보의 일정까지 취소될 정도면은 부상 정도가 그래도 빨리 쾌유를 해야겠어요. 쾌차해야겠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뭐 좀 오후 상황이 되면 좀 정확하게 어떻게 사고가 났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을 취소할 정도이기 때문에 나름 당에서도 걱정이 클 것 같고 빨리 쾌유를 해서 지금 이제 김혜경 후보가 지난 선대위 때 선대 출범식에 등장하면서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 활동을 이제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매주 1대1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 뭘지 반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누가 더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민생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실력과 또 실적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 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회 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안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토론하자라는 제안. 이재명 후보의 급제안입니다. 그러면 이 급제안을 받아든 윤석열 후보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윤석열 후보는 매주 만나자, 1대1로 만나자, 토론하자라는 이 후보의 급제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을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생을 위해서 회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지 글쎄 뭐 무슨 의미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뭐 제안 내용을 제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뭐 무슨 내용인지 뭐 그냥 어떤 방식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아무 말도 없이 한마디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느닷없이 정치적인 쇼하듯이 그렇게 만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인데. 자, 윤석열 후보와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뭔 의미냐라고 일단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천하람 변호사님, 야당 정치인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이 급제안, 매주 만나서 토론하자라는 건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하는 거는 대장동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의 일환이 아니신가. 대장동 이슈에서 벗어나려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는 언행이 너무 가벼우십니다. 이제 여기 가서 예를 들면 뭐 음식점 총량제 얘기 꺼냈다가 또 이거는 뭐 공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뭐 어디 가서는 옥수동 누나 얘기하시고 옥수동 아니죠, 그 오피스 누나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옥수동 누나는 김부선 씨가 얘기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제는 저희 야당 쪽과 전혀 협의 없이 매주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저건 근데 토론하려면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뭐 그건 이제 아마 공식 토론일 거고 비공식 토론도 양쪽이 합의하면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사실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제1야당의 대선 후보 정도 되면 우리 현직 대통령을 빼고는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가볍게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잘 지적을 했듯이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어떤 주제로, 어떤 포맷으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얘기할지가 정립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훅 던지시는 거는
결국은 대장동에서 조금 벗어나서 예. 뭔가 정책 대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 의심 들어봤으니까 여당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대장동 때문에 그런 거죠? 라는 게 야당의 의심이에요. 대장동 때문 아닙니까? 네, 일단 우리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도 후보 선출이 됐고 예. 윤석열 후보로 됐고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로 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셨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양당 공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야, 저게 무슨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은 제시 하나도 안 하고 서로 약점 가지고 헐뜯고 네거티브만 한다. 너무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는다. 이런 느낌들을 국민들이 많이 가졌습니다. 민주당 경선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가 다시 금방 돌아오긴 했지만 선을 넘었다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예. 국민들 보시기에는 되게 피곤하고 되게 이제 지쳐 보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후보가 됐으면 이제는 본선에서는 뭔가 그런 거 말고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 지금 무너진 국민들의 일상과 무너진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자신의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놓고 본선에서는 좀 대통령 선거다운 선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정략적으로 굳이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토론은 국민들에게 내보이는 토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세상 참 안 변한다. 세상 정말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감에서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양당의 가장 강력한 두 후보가 국민들께 자주 좀 토론하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당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은 이거 선의의 제안이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 대결을 보여주는 선의의 제안이다라는 의견이었고 야당에서는 에이 대장동 피하려고 그러지 라는 두 분의 의견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후보들 간의 토론의 기회가 많으면 국민들 보기에 또 이제 즐겁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이 선택적 지원 윤 후보가 최근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에 반대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며 50조 국가 재정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민 재난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2라운드 공방에 들어섰습니다.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비판을 한 거죠. 먼저 50조 투입해서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하겠다. 이재명 후보처럼 전 국민에게 찔끔찔끔은 안 된다라고 반발하자 이재명 후보가 다시 비판을 한 겁니다. 비판에 재비판. 이거 국민 우롱이다. 지원 대책도 없이 대통령 되면 하겠다라는 던지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길이라며 다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재명 후보의 비판에 재비판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비판의 재비판은 어떤 겁니까? 왜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좀 사실은 저는 약간 포퓰리즘 경쟁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사실은 그렇게 썩 양쪽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제 국민 재난지원금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자 그러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뭐 40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했지만 뭐 사실 알려진 것처럼 이미 뭐 30조 원은 올해 2차 추경 때 당겨 쓴 거고 10조 원 정도 남지만 10조 원 가운데서도 뭐 지방 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채무를 갖고 나면 사실상 뭐 한 2, 3조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돈으로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건 또 불가능하죠. 그럼 또 빚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을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굉장히 포퓰리즘 정책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반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피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집중해 주자. 좀 굉장히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안했던 게 자기가 이제 집권하고 나면 출범 이후 100일 내에 50조를 집중 지원하겠다 했는데 내년 예산 600조입니다. 그중에 50조를 과연 어디서 빼서 50조를 지원할 수 있는지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한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재명 후보도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아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몇 조 주자는 것도 반대하면서 50조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냐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 존재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저 얘기를 얼마나 검토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알다시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논쟁을 잘못 계속 끌고 가면 오히려 차별화를 희석시켜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행정 경험이 없다는 건데 오히려 자신의 약점만 부각할 수 있는 굉장히 전 선거 캠페인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제 반박을 불러온 게 아닌가 싶어서 저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좀 어떻게 조기에 정리할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의 의견은 윤 후보의 50조가 너무 50조니까 이거 어떻게 50조 만들 건지에 대해서 대책은 있냐라는 도직구 이재명 기자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 대장동 게이트는 몸통과 싸우는 부패의 전쟁이라며 이재명 후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런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께 얼마나 그 믿음직한 미래를 또 보여드려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내가 검찰총장이었으면 수사 벌써 끝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설계자 아닌가? 대장동은 설계 자체가 배임 범죄 완결이다. 내가 현직 검찰총장이면 벌써 수사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부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파도 나오는 윤 후보. 희대의 사기꾼인 조이팔이 살아있었으면 1순위로 로비하고 영입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김남국 의원은 내가 검찰총장이었으면 수사 끝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조이팔이 살아있었으면 1순위로 로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설계 자체가 배임 범죄의 완결이다. 이건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서로 대장동을 두고 겨누고 있는 양상인데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김광삼이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라면 검찰태 못 따위로 꿈이에요 지금? 도직구에서 이뤄드릴게요. 저도 수사는 벌써 끝났을 것이다. 그래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 자체에 사실은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관여되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거 엄청난 사람이 관여된 거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거단 말이야. 뭐 뇌물이랄지 배임 이런 행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밀스럽게 이 사건을 갖다가 다 입을 막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수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가 관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무수한 서류가 존재해요. 그 서류만 압수수색 제대로 하면 사실은 단서를 잡고 수사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고. 입을 열 사람도 많고 자료도 많다. 그렇죠. 더욱 중요한 것은 내부 협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욱이랄지 정의영학 회계사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정민영 변호사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한 사람이 이건 배임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다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처럼 쉬운 사건이 어디 있을까? 물론 사건의 어떤 범위는 크죠. 하지만 이제 수사하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사건이고 적어도 한 2개월, 3개월이면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인데 지금 사건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그것은 수사팀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좀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다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계속 부산저축은행하고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윤석열이 담당 검사로서 수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건이 내용이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얘기 자체는 대장동 개발할지 무슨 사건이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 발생할 걸 대비해서 싹을 잘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하나도 안 먹히고 있고 국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서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 과거에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거 계속적으로 대장동 개발은 윤석열의 책임이다 이렇게 가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도 뭐 누구 탓이다를 떠나서 내가 검찰총장이면 수사 벌써 끝났다라고 공통점이 있어요. 전재수 의원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법을 잘 모르는 제가 수사를 해도 전재수가 검찰총장이라면 좋아 오늘 다 해. 전재수 검찰총장이라면 수사 경험도 없고 법을 잘 모르는 제가 수사를 해도 예. 이거 끝났을 겁니다. 야.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은 예. 뭐 숱하게 많은 서류가 있을 테니까 이 서류들 압수수색하면은 드러날 거다. 예.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이 사건 관계자들 있으니까 이 사람들 서로 입 열게 하면은 뭐 수사 끝날 네. 거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대장동 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 가지고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수익이 배당받은 것이 8천억입니다. 예. 이 8천억이 어디로 갔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만 하면 됩니다. 아, 돈 받은 자가 법입니다. 네. 아니 왜 그 많은 서류 그거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눈 빠지게 서류를 다 보고 있습니까? 결국 핵심은 이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결국은 민간업자들이 노린 것은 결국은 돈 아닙니까? 예. 돈. 1,200억씩, 1,000억씩, 800억씩 배당 다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거기에 숱하게 많은 검찰총장 출신 박영수 특검,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 그다음에 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이 갔는데 과연 부동산 개발 사업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공짜로 받았겠습니까?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거 밝히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서류 압수수색하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범죄자들의 말을 따라서 수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죄 떠넘기기 하는 그런 녹취록 따라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구속영장 기각되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결국은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 돈 받은 사람이 범인입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수사를 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사는 벌써 끝났다. 전재수가 검찰총장이라도. 저는 사실 법조인이니까 검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예. 제가 검찰총장이라도 수사는 끝났을 겁니다. 천하람마저 검찰총장이라도 수사는 끝났다. 근데 이제 그 전재수 의원님 말씀 중에 조금 반박을 하자면 예.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범인이죠. 여기 또 포인트가 그 다음에 나와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 네.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8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예. 이걸 땅 짓고 헤엄치기 방식으로 공공이 어떻게 보면 싸게 땅을 가져가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한 그 몸통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유동규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레임이 먹혔을 겁니다. 근데 유동규가 있으니까 그 프레임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대신에 제가 검찰총장이라도 끝났을 거다 말씀드리는 거는 초기에 압수수색이 너무 띄엄띄엄했어요. 예. 원래 우리 옛날에 검찰 수사 보면 여러 군데에 동시다발적으로 닥쳐가지고 자료를 한 번에 싹 긁어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에 그걸 입체적으로 펼쳐놓고 한 번에 분석을 해야지 이게 전체적인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자료를 빼돌리거나 뭐 휴대전화 던지거나 이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검찰 수사를 보면 초기에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고 성남시청에 가가지고 한 번은 저기 갔다가 한 번은 여기 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하고 몸통을 파헤치는 것도 조금 한계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이따 또 있어. 이따 또 대장동 또 있으니까 그때 바로 이렇게 제가 만약에 현직 검찰총장이라면 어제 끝냈어요. 수사. 근데 왜 김호수 검찰총장 수사를 못 끝내고 있을까? 판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백프리핑 금지령이 내려진 걸까요? 후보는 걸으면서 말 안 한다. 자, 어떤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그래서 옷이라는 거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옷이라는 거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후보님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장하셨나요? 후보는 걸어가면서 말 안 한다.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강훈식 정무조정실장의 발언이었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불리한 질문엔 대응을 하지 않거나 백브리핑을 생략합니다. 급기야 강훈식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보는 걸어가면서 말 안 한다. 약간 명언 같기도 한데 처음 들어봐요. 후보는 걸어가면서 말 안 한다? 멈춰서 얘기하면 될 텐데 안 멈춰서 문제겠죠. 앞으로 백브리핑 절대 없다. 이건 웹툰 제작사 방문 행사가 마지막 백브리핑이었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가 돼요. 오피스 누나 그 사건 이후에 백브리핑을 안 하는데 자 이재명 후보 측의 A 의원 답답하게 보이더라도 계획된 메시지만 보는 게 안전하다. 여기에 있었군요. 안전하게 가자라는 건데 선대위의 고위 관계자는 이걸 전면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하는 방식은 미숙한 조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 출신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저거 윤석열 캠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제목만 보고 이게 윤석열 캠프 얘기인가 딱 봤더니 민주당 얘기더라고요. 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얘기인데 후보는 걸어가면서 말 안 한다.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 걸어가면서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자하고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의 가치관이랄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백브리핑이랑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화두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백브리핑을 통해서 후보자의 어떤 생각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기회를 기자한테 주는 건데 저런 취지의 그런 어떤 전략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랄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 우리가 전에 아이템에서 봤다시피 여론조사 상당히 올라와 있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는 추적자예요. 그러니까 1등을 잡아야 하는 이제 그런 현재 이제 여론조사 앞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여론조사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추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보전주의, 몸살리는 정치를 하겠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걸어가면서 정말로 자기의 추진력과 관련된 시원한 대답을 하는 거고 백브리핑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말을 국민들에게 사이다처럼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아마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아주 짧게만 보태면 우리 서두에 그 이재명 지사께서 1대1로 윤석열 후보랑 토론하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후보가 갖고 있는 실력도 보여주고 정책도 보여주고 미래 비전도 보여주자고 하셨는데 모순 아니에요? 왜 1대1 토론을 하자 그러고 기자분들이랑 백브리핑은 안 하는 건지 저로서는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후보는 걸어가면서 말 안 한다. 전재수 의원님, 오피스 누나 때문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앞으로 진짜 말 안 할 거예요, 걸어가면서? 아니 근데 원래는 이제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재미있고 또 뉴스도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진심이잖아요, 보통 그럴 때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 앞으로. 근데 안 한다 정도로 하지 왜 절대 안 한다. 그럼 한 번이라도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에 대한 돌직구죠. 그래서 이제 절대 안 한다라는 표현까지는 왜 했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정권거래소를 갔는데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들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제 세금을 이제 과세를 유예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기사가 안 나오고 그 정권거래소 가가지고 기자분들이 즉석에서 궁금해하는 질문에 말하자면 백벌을 하다 보니까 그 기사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거래소 방문해가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다 죽어버리고 엄한 기사들이 막 나가니까 정책 행보를 열심히 했는데 정책 관련된 메시지는 하나도 안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말을 안 합니까? 그렇다 그래서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때로는 하고 때로는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절대 안 한다 했지만 절대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좀 달라 보여서 제가 강훈식 의원의 발언을 자꾸 묻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자신감이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즉흥적인 얘기로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장점인데 옆에서 강훈식 의원이 후보는 걸어가면서 말을 안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다른 주장을 하니까 궁금해서 제가 자꾸 여쭤봤습니다. 절대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안 하지 않을 거다. 지금만 잠깐 안 하는 거다. 그럴 겁니다. 언제 할까요, 그럼? 아마 내일? 뭐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고. 예, 다만 이제 설마 대선 끝나고 하지는 않겠죠. 대선 후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선 후보일 때와 대선 후보일 때는 또 틀려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무게도 틀리고 던지는 메시지에 경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도 그럼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더 책임 있는 말을 기자와 국민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각오일 취지로 거예요. 봐주시면 좋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런 각오일 거예요. 강훈식 의원이 아마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2030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라는 글을 추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 이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한 거 맞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에서 비공개 때 이제 2030 남성들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것을 분석한 글을 공유했다는 건데요. 그게 어떤 게시판에 올라왔던 건데 결국 민주당이 어떤 페미니즘 정책에 너무 매몰되면서 남성들에게 역차별을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심어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남성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됐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반발, 비판이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에 투영돼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취약했던 게 지금 어쨌든 2030 남성 여성 어떤 젊은 층에서 가장 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과거 같으면 이제 민주당에 가장 표받쳤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밀리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봤던 것처럼 계속 어떤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방안들을 이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저걸 공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공수처가 경선 끝나자마자 윤석열 후보를 4번째 입건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벌써 4번째 입건을 한 겁니까? 이번엔 어떤 걸로 입건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이번엔 입건을 했습니다. 4번째 입건이죠. 야당은 공수처에 대해서 정권 비호초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함께 보시죠.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 서둘러 입건, 공수처가 설립부터 국민이 우려한 대로 정권 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벌써 4번째 입건을 했는데 4번째 다른 혐의로 공수처가 그럼 윤석열 후보를 다 입건을 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수처의 구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은 고소고발을 하면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입건을 한 건지. 그런데 고소고발했다 하더라도요. 그게 터무니없다랄지 이게 사실은 조사해봤자 나올 게 없으면 사실 입건 절차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건을 입건했어요. 더구나 4번째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좌측 우측이 있고 약간 이념적인 측면에서 좌측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물론 또 보수 측에 있는 시민단체도 고소고발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치 고소고발 공화국 같아요. 그러니까 죄 안 되는 것도 무조건 고발하고 보자는 취지로 가는 경향이 좀 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취지가 어떠한 권력을 견제하고 특히 이제 검찰이랄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정말 정치의 중립을 가지고 수사하라는 그런 공수처를 만든 취지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 중에서 3분의 1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언론에 나온 거에 의하면 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것이 언론에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수처를 설립한 취지에 맞느냐 그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수사 전담 수사처로도 이게 마치 변경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 역량이랄지 아니면 이 공정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랄지 그러면 또 공수처 존립 여부에 대해서 또 많은 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공수처는 왜 공수처가 설립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수처장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검사들이 한번 다시 숙고하는 그러한 계기가 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4번째 입건한 건데 야당의 의견도 한번 궁금합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되게 좀 재미있었던 것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수처가? 예.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고발이 들어온 거는 한 4달 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국민의힘의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5일에 이 입건 사실을 알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왜 그러는 거죠? 왜 국민의힘의 경선 일정을 공수처가 염려를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 이상한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했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이게 경선에서 이겨서 이제 지금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걸 김을 빼려고 5일에 입건 사실을 발표한 거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는 경선 거죠. 후보로 선출되기를 기다려서 통보했다라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공수처가 왜 이렇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냐. 스스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좋든 싫든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자백한 그런 뭐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추적처냐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여당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제1호 수사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진보 교육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불법 위법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1호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제 이첩을 했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공수처를 그 정권 를 옹호하는 뭐 이런 이제 기관으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래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는데 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아무리 선거 처리를 하더라도 이것을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정권 옹호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측면이 있고요. 입건됐다 그래서 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대체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절차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입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수사가 개시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입건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와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만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또 좀 너무 좀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뜨거운 소식들 3가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사에서 1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청와대 관사에서 거주를 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의 다가구 주택 7억 6천만 원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사 테크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인당 100만 원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에서 올해 어렵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의 돈다발, 어떤 돈다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사에 거주하면서 관사 재테크를 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018년 7월 남편 증여받은 빌라 3개월 만에 매도 후에 태국에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태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더라. 그런데 1년간 청와대 관저에서 살더라라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19년 5월 해외 거주 중에 영등포구의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산 집이 아니라 1년간 청와대 관저에서 살은 이유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산 주택은 1억 4천만 원이 올랐어요. 9억 원가량의 매도를 했군요. 올해 2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관저에 살면서
본인이 산 집을 시세차 1억 4천만 원 정도 보고서 팔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이재명 기자, 대통령의 딸이 관사 재테크를 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뭐 헌정사에서 결혼한 자녀가 청와대의 관저에 같이 산 경우 자체가 전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당연한 게 뭐냐면 그 경호로 인한 불편들을 결혼한 가족이 감수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야식 한번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관저에 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가 되게 궁금한 건데, 그 이유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던 집을 팔고 보통의 서민이라면 그 집을 다시 이제 다른 집을 사는데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갖고 무슨 다른 재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이자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렇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 전에 앞서서 사실 이제 태국으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자녀가 태국에 간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거기에 동반돼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몇 명의 경호원들이 가서 어떻게 경호를 하고 있는지 사실 아무 국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과 마찬가지로 관저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늘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는 감시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와대 얘기는 그냥 위법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당연히 예산에 들어가면 감시가 따르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정확한 판단 근거와 자료들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위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도대체 다혜 씨 가족들이 왜 나갔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들어와서는 왜 관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나 근거를 청와대가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혹시 지금 문화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관사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집을 시세 차익만 보고 팔기 위해서라면 전 국민의 사실은 의무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청와대의 해명이 좀 필요한 대목일 것 같아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입니다.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가 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청와대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청와대 입장입니다.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 윤건영 의원은 언제부터 부모 자식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냐. 하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 잡는다. 왜 다혜 씨가 관사 재테크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사에 들어와 사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무슨 불법이냐, 트집 잡지 말라라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 김관삼 변호사님, 네. 일반 국민들은요, 대출도 안 나오고요, 일반 국민들은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못 사는 청년들이 대다수고요, 이제 와서 집을 사려고 보더라도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사지 못하고요, 집을 팔려 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커서 집을 못 파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통령의 딸이 관사에 살면서 집을 사고 팔고 시세 차익까지 봤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면 청와대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처럼 자상하게 이유를 밝혀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분 나쁘면 하지 말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관사 테크는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 사는 것 자체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것 자체들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딸이 결혼하지 않은 딸이 아니고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집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살게 된 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이걸 외부에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프라이버시 영역이 있을 거라고 한편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뭐 어떤 설명을 좀 해야 하는데 이걸 법에 위반되냐 위반되지 않느냐 자체로 따지면 안 된다. 더군다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모가 살고 있는데 굉장히 자녀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와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은 부모가 자기의 어떠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청와대에 사는 것은 저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물론 뭐 내부적인 어떠한 깊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단순하게 법령이 위반한 건 아니다. 아니면 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 잡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국민의 정세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 지원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일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최하 추가로 한 30에서 5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급을 한다면은 원래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뭐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314조 추경을 했는데 다시 추경을 하지 않으면은 원래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 맞죠? 예, 뭐 규모 상관. 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겁니다. 1인당 100만 원 돼야 된다. 이건 재정 판단의 오류다 이런 말도 했어요. 추가로 50만 원 더 지급해야 된다는 건데 전재수 의원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냥 곡간 지킴이로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도 저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 말이 맞는 겁니까? 홍남기 부총리 말이 맞는 겁니까? 이거는 뭐 의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산술적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헷갈립니다. 저도 어제 예결위원이라 어제 저 자리에 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기재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국가재정의 수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국가재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그냥 필요하면 막 쓰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중기 재정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25년까지 중기 재정 계획 아래서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 재정의 수호자로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선진국들은 GDP 대비 40%에서 코로나 재정 지출을 20%까지 GDP 대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6%밖에 안 썼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죠. 그다음에 지난달에도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 채무도요. GDP 대비 우리나라가 내년도 예산까지 다 집행을 하더라도 1,060조 정도. 1년 GDP가 2,000조니까 전체 국가 채무가 5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만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30%, 미국, 독일, 영국 이런 게 130% 넘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 재정은 굉장히 튼실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들께 고관을 좀 푸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도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 핫삼으로 저희 3가지 소식을 예정돼 있는데 뉴스 속보도 있고 방송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마지막 소식은 좀 전해지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